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외과 수술 도구라든지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다시 한번 복습했고, 그 다음 이제 영상 진단학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진단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상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건 엑스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이제 큰 병원은 CT라든지 MRI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작은 병원도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는 있지만 CT나 MRI는 이제 보통 있는 데만 있고,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부분이 뭐 보정한다든지 아니면 나온 시료 가지고 테스트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노출 조건도 다르고 자세라든지 보정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테크니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수의사 없이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말티즈가 가령 심장이 안 좋아서 왔다, 아니면은 설사를 해서 왔다, 그러면은 수의사들이 테크니션 선생님한테 흉부 2장 찍어달라, 뭐 복부 2장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알아서 흉부 사진, 복부 사진 보정해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사진 편집하고 노출 조건 같은 것도 이제 다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나가서 엑스레이 하는 것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저희 학교에도 실습실에 그 엑스레이 모형 기계가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모형 기계예요. 모형 기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엑스레이 이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레이 이제 찍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제대로 된 그 기계로 이제 찍는 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아마 거기서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봤을 것 같고, 엑스레이 이제 촬영의 원칙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엑스레이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5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직각이 되는 두상을 촬영한다는 거, 그쵸? 그래서 동일한 사진이라도 어디서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 찍은 거랑 옆에서 찍은 거 촬영을 해야 된다 그랬고, 앞에서 찍은 거 보통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VD라고 한다 그랬죠? 옆에서 찍은 거는 레터럴이라고도 하고 횡하라고도 하고, 오른쪽으로 많이 눕는다고 했어요? 왼쪽으로 많이 눕는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많이 눕는다고 했죠? 지금 이제 하는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슬라이드가 한 100장이 조금 넘는데 이게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 오른쪽으로 많이 눕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고자 하는 부위를 중앙에 놓고 촬영하는 건 당연하다 그랬죠? 흉부면은 흉부가 중앙에 오게, 복부면은 복부가 중앙에 오게, 그리고 정자세로 촬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출 조건을 잘 조절해서 촬영하는 게 중요하고, 노출 조건은 뭐뭐가 있었죠? KVP라든지 마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너무 까맣게 나오거나 너무 하얗게 나오는 거를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중기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조절을 해갖고 시중기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차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촬영자를 보호하는 거, 요거는 방사선 안전이랑 연관이 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마찬가지로 설명을 할 거고, 지난 시간에 아마 제 생각에 정자세로 촬영 요 정도까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직각이 되는 2개의 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측 횡화죠. 이거는 오른쪽으로 누운 우측 횡화, 혹은 레터럴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우측 레터럴, 뭐 라이트 레터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부를 수 있고, 위에서 찍은 걸 갖다가 VD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복배상이라고 찍는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뭐 복배상으로 찍어주세요 라는 식으로는 말을 잘 안 하고, 우측 횡화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레터럴이랑 VD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아마 횡화나 복배상 같은 표현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쓸 때는 보통 라이트 레터럴이요, 뭐 VD요, 이런 식으로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VD로 찍어달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찍으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주문이 없으면은, 흉부나 복부를 찍는데 주문이 없으면은
오른쪽 횡화, 우측 횡화 한 장, VD 한 장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각이 되는 두 장을 촬영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보이던 게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정확한 위치나 왼쪽 오른쪽 파악도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으로 눕힌 게 라이트 레터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왼쪽으로 눕히면 레프트 레터럴이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레터럴로 찍었을 때 이러한 형태로 사진이 나온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오른쪽 횡화 우측 라이트 레터럴 레프트 레터럴 보통 이제 같이 찍어요. 특히 흉부 찍을 때는 그런데 이건 수의사마다 달라서 어떤 수의사들은 그냥 라이트만 찍기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왜 라이트 레터럴 같이 찍는 게 좋냐면은 라이트에서 이제 보이지 않던 게 레프트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라이트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폐가 제 생각에는 폐의 어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 결절이라 그래요. 결절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몽우리 같은 거죠. 폐에 몽우리 짓는 게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른쪽으로 누운 걸 찍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왼쪽으로 누운 걸 찍었을 때는 지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찍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VD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 들어누우면 VD라 그랬죠? 들어누운 상태에서 엑스레이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찍겠죠? 광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VD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찍는 게 VD라고 말씀을 드렸고 V가 벤트로 그래서 배를 갖다가 V라고 한다고 보면 되고 등을 갖다가 도사라고 해요. 등을 이제 라틴어로 도사라 그러는데 벤트로 도살 뷰예요. 그래서 벤트럴이 배죠. 도사가 등이죠. 배 쪽에서 등 쪽으로 나가는 뷰가 되는 거예요. 배 쪽에서 등 쪽으로 나가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가 V고 그래서 등이 D이기 때문에 VD. 그러면은 엎드린 상태에서 등 쪽에서 배 쪽으로 광선이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VD가 아니고 DV겠죠. 그래서 VD로 일반적으로 그냥 찍어달라 그러면은 VD를 찍으면 되는데 특별히 DV를 찍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헷갈리지 말고 DV를 찍어야 된다. VD를 찍었을 때 위에서 아래로 광선이 배 쪽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폐예요. 폐에 심장 폐랑 심장이 있고 여기 지금 팔이죠. 팔을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슴 부위만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VD가 있고 DV가 있다 그랬죠? VD는 누워서 찍는 거, 광선을 이렇게 통과하고 DV는 엎드려서 찍는 거. 엎드려서 찍게 되면 광선이 등 쪽에서 통과하겠죠? 지금 얘는 엎드린 상태에서 찍고 광선이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DV로 찍다가 호흡이나 아니면은 심장 문제가 있는 애들은 헷가닥 넘어가요. 말이 그냥 넘어가는 거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문제가 있거나 헐떡헐떡거리는 애들 아니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또 호흡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애들은 절대로 눕혀놓고 찍으면 안 돼요. 그때는 보통 수의사 경고를 줍니다. 얘는 심장 문제 있는 애니까 DV로 찍으세요 하면은 이 엎드린 상태에서 찍어야 돼요. 테크니션이 DV로 찍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못 모르고 VD로 찍었다가 걔가 사망하거나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DV인지 VD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찍다가 DV를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애기가 뭐 헐떡헐떡거리고 숨도 이상하게 쉰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의사에게 얘기를 해야죠. 그럼 수의사가 걱정되네. 얘는 찍지 말고 산소방에 일단 데려다 놓으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DV로 빨리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호흡 문제, 심장 문제가 있으면 VD로는 안 찍고 DV로 찍는다. 호흡 문제, 심장 문제가 제일 많고 임신을 하거나 복수가 차게 되면은 배 쪽에 물이라든지 태아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몸을 뒤집었을 때 이게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압박을 줄 수도 있고 호흡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도 DV로 찍습니다. 그래서 호흡 문제, 심장 문제, 임신, 복수 등의 문제가 있으면 DV로 찍게 된다. 이름은 어떻게 부르냐면 배복상이라 불러요. 배복상. 아까는 이제 복배상이었죠.
복배상이 있고 배복상이 있는데, 그래서 배복상이라 부르고, 복이 이제 무슨 뜻이죠? 복이 배란 뜻이고, 배가 한자로 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등배상이라는 거예요. 등배상. 등 쪽으로부터 광선이 들어와서 배 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등에서 들어와서 배로 나가죠. 그래서 등배상, 배복상 이렇게 부르고, 복배상은 그러면 복이 배라 그랬죠? 배는 또 등이에요. 그래서 배 쪽으로 나와서 등으로 나간다. 지금 배 쪽으로 나와서 들어가서 등으로 나오는 거죠. 한자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VD, DV라고 하면 편한데, 어쨌든 DV로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VD로 찍은 거랑 DV로 찍은 거랑 생긴 게 조금 달라요. 볼까요? 똑같은 강아지라도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고, VD로 찍으면, DV로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심장의 모양도 다르고, 여기를 이제 횡격막이라고 하는데, 횡격막의 모양도 조금 다르고, 좌우도 달라요. 이렇게 되고,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뷰라고 돼 있죠? 스탠다드 뷰. 말 그대로 스탠다드가 뭐예요?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두 장을 찍는 게 표준이에요. 표준이고 기준이고 어느 병원을 가든 다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레터럴. 그래서 우측 횡화. 오른쪽으로 누운 거 한 장 찍고, 벤트로 도살이 아까 VD라고 했죠? VD 뷰 한 장 찍고, 그래서 한 장, 두 장 나오게 되고, 오른쪽 누운 거, 얘 지금 걔가 오른쪽으로 누워있죠? 머리 여기 있고 꼬리 여기 있고,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서 하나 찍고, 앞뒤에서 팔과 다리, 팔은 아니고 이제 앞다리죠. 앞다리와 뒷다리, 목을 보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V상으로 까뒤집었을 때는, 뒤집으면은 강아지는 등이 이렇게 U자로 생겼으니까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안 있으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신폭신한 이 V자형 트로프에다가 애기를 눕히고, 그 다음에 앞뒤로 잡아주게 됩니다. 정자세로 촬영하는 게 중요하고, 이건 당연하죠. 어떤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든 그 기관 같은 거, 위, 장, 뭐 간, 심장 이런 거 우리가 보고 싶은데, 당연히 자세가 정자세여야지 찍기가 쉽고, 보시면은 지금 척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척추예요. 다리뼈고 막 휘어 있죠. 얘도 막 휘어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찍은 게 보기가 쉽겠어요? 보기가 어렵고, 척추가 이렇게 곧게 쫙 뻗어야 되는데, 사진 보시면 곧게 이쁘게 뻗어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곧게 뻗은 와중에 갈비뼈가 이렇게 옆으로만 보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때요? 갈비뼈가 좌우로 보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갈비뼈가 균일하게 보이지 못하고, 이거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찍을 때는 자세가 잘못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냥 서 있으라면 정자세로 서 있죠. 누워 있으라면 정자세로 누워 있고, 강아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통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을 하는 동안에도 강아지가 가만히 있나요? 몸을 좌우로 막 비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진 찍을 타이밍을 자꾸 놓치게 되고, 그러면은 일단 됐다 싶을 때 딱 찍어버리면은 강아지 몸이 돌아가 있든지,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막 갑자기 확 움직이면은 사진이 그 정확하게 안 나오고 뚜렷하게 안 나오고 약간 움직임이 반영돼서 막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자세로 촬영하는 게 좋고, 자, 적정 노출 조건에서 찍는 거는 당연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노출이 제대로, 노출 조건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마스랑 KVP고, 우리가 시중기를 이용해서 요 사이즈도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마스라든지 KVP를 제대로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KVP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사진이 까매져요. 마스 역시 사진이 까매져요. 너무 낮으면은 사진이 너무 하얘져요. 자, 이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너무 하얗죠?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대비도라는 게 있다 그랬죠? 대비도라는 거는 뼈와 뼈, 뭐 장기, 그 다음에 살, 뭐 어쨌든 이런 모든 조직들이 서로 구분되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허옇게 나와 있고 이런 관절 같은 게 구분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KVP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KVP 혹은 마스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허옇게 나오고, 그쵸? KVP가 특히 대비도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어때요? 얘도 너무 하얗게 나왔죠. 그쵸? 너무 하얗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KVP 같은 것들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고, 다만 KVP 같은 것들을 너무 낮춰주면 대비도 역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적절한, 어디까지 했죠? 적절한 노출 조건 하에 촬영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KVP랑 마스가 있는데 두 개가 너무 높으면 까매지고, 그쵸? 그 다음에 KVP 같은 경우는 대비도랑 이제 관련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KVP 너무 높아지면은 대비도도 떨어지고, KVP가 낮으면 대비도는 좀 높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얗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노출 조건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이 노출 조건의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요새는 어떻다 그랬죠? 병원에 보면은 KVP 얼마, 마스 얼마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복부를 찍냐, 흉부를 찍냐, 걔가 체중이 얼마냐, 그 다음에 팔을 찍냐, 다리를 찍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경력이 붙은 테크니션이라면 사진 이제 찍은 거를 딱 보고 얘는 KVP를 조금 낮춰야겠다. 보니까 사진이 너무 검게 나왔고 대비도 떨어져서 장기 구분이 안 된다. KVP를 낮추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허옇게 나오거나 장기 구분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도 문제고, 너무 까맣게 나올 때도 문제고,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복부를 찍으려면 딱 요만큼만 나와야 되는데 흉부까지 많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노출을 잘못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찍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안전이에요. 안전. 방사선은 어떻죠? 말 그대로 굉장히 위험한 발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방사선 얘기를 하지만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그 사태가 터졌을 때도 방사선 같은 게, 방사선에 오염된 물이 뭐 바다로 나와가지고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사람이 그걸 먹고 사람도 이제 방사선에 오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뭐 만약에 폭발 같은 게 일어나서 낙진 같은 게 떨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가 심하면은 바로 사망할 수 있고, 정도가 약하게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갑상선암 같은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백혈병도 혈액암이라 그래서 암의 일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위험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람에게서 질병을 일으켜요. 암 같은 걸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에 굉장히 이제 유의를 해야 하는데, 자,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을 때 이거 한번 찍는다고 방사선이 심하게 노출돼서 사람이 죽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사선을 엑스레이 하루에 뭐 10장, 20장씩 계속 찍으면서 이런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그때는 암 같은 거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이게 방사선 때문에 그랬는지 뭐 방사선이랑 연관이 없이 자기가 원래 뭐 암을 일으키는 소인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뭐 역학조사 아니면 추적조사라고 하는데, 원인이 이제 뭐 엑스레이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뭐 암이나 이런 거에 걸리면은 당연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방사선 안전에 신경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사선 안전은 뭐 이렇게 뭐 핵폭탄 터지고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자, 방사선이 이제 위험한 이유는 방사선이 나오게 되면 조직의 어떤 일렉트론,
전자 어떤 뭐 그런 걸 바꿔놨나 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DNA, RNA, 단백질들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세포에 있는 어떤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라든지 이거를 뭐 전사하는 RNA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산물인 단백질 같은 것들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암 같은 데 걸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무서운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죠? 막 아프거나 한 느낌 없죠? 그냥 광선이 들어와서 자기를 통과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느껴지지도 않죠? 그런데 이런 광선의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암이라든지 돌연변이 발생 등을 일으키는데, DNA나 RNA가 바뀌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는 거고,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세포가 어느 정도 증식을 하다 말아야 되는데 돌연변이가 돼버리면은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증식을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암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암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년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노출되면 백혈병 걸릴 수 있고 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도 상당히 많은 수준의 그런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쬐게 되면은 뭐 5년, 20년 걸릴 것도 없어요. 금방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자, 후손까지 돌연변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하죠. 본인의 유전자를 후손한테 DNA, RNA 후손한테 전해주게 되는데 본인의 DNA가 바뀌어버리게 돼서 돌연변이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후손도 돌연변이가 될 수가 있다. 방사선에 있어서 완전히 안전한 농도라는 것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 방사선이라 그래서 그냥 살면서 자연에서 방사선이 나와요. 그냥 자연 환경에서 방사선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 같은 거 타게 되면은 우주 방사선이라 그래서 또 방사선이 나와요. 그리고 엑스레이 한두 번 이제 찍는다고 하면 또 방사선이 나와요. 그런 거 찍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한번 찍는 거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안전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안전한 농도라는 게 없습니다. 방사선이라는 거는 쬐게 되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쬐더라도 양이 적더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농도라는 게 없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뭐라고 써있죠? ALARA 이걸 갖다가 알랄라라고 읽어요. 알랄라라고 해서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이라고 돼 있죠. as low as라고 하면은 최대한 낮게 reasonably는 뭐냐면은 이거는 좀 이성적으로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성적으로 하면 이상하죠. 좀 말이 되게, 그쵸? 최대한 낮게 말이 되는 수준으로 이제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어치브는 이제 뭐 달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알랄라의 이제 핵심은 이 정도는 안전해,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무조건 가능한 낮게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한번 찍는다고 우리가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암이라든지 이런 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찍을 때마다 가능한 낮게 유지를 해야 되죠. 찍을 때마다 엑스레이 노출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차폐라는 걸 합니다. 차폐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 뒤잡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엑스레이는 우리 몸을 투과해요. 우리 몸을 투과하니까 엑스레이 방사선 딱 찍고 나면은 뼈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가지는 통과를 못해요. 콘크리트도 이제 통과를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비 둘러싸여진 옷 같은 걸 입으면은 엑스레이가 통과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반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을 통과를 못하니까 우리 몸에 해를 안 주겠죠. 아예 그냥 납에 차폐가 돼버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차폐라 그래요. 차폐. 그래서 완전히 엑스레이를 이제 딱 막아낼 수 있도록 장갑도 납으로 끼고 옷도 납으로 끼고 안경도 그런 차폐가 되는 안경을 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보정하고 있거나 동물을 맞출 필요가 없으면은 콘크리트나 나무로 이제 돼 있는 벽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엑스레이가 그 벽에는 튕겨져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해를 주지 않게 되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인공 방사선이 있고 자연 방사선이 있어요. 자연 방사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연 환경, 그리고 아니면 뭐 우주여행이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우주 방사선 같은 거, 하늘에 이제 높이 올라갔을 때 나오는 그런 방사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방사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공 방사선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선이에요. 아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처음 이제 방사선 원리에 대해서 방사선 어떻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튜브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텅스텐을 꽝 때리면은 요거에 의해서 엑스레이가 생성이 돼서 밑으로 쫙 떨어진다고 했죠. 그런 것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인공 방사선이죠. 자, 보시면은 단위는, 이 방사선의 노출 단위는 우리가 밀리시버트라 그래요. 밀리시버트. 그래서 비행기 여행하거나 이러면은 뭐 유럽 여행 갔다 오거나 하면은 0.07 밀리시버트 정도가 우주 방사선, 자연 방사선으로 본인이 흡수가 되는 거고, 1년에 1인당 자연 방사선 노출량이 1년에 24 밀리시버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여행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뭐 그냥 지하철역까지 걷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연간 24 정도고, 브라질 가리바리시의 자연 방사선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시에 가면은 어떤 방사선이 좀 나오나 봐요. 세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세게가 아니고 더 약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1인당 자연방사선 노출량은 24가 아니고 1에서 5 사이인 2.4예요. 네. 가리바리시는 10까지 허용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자연방사선이에요. 자연방사선은 웬만하면은 인체에 해를 주지 않겠죠. 그쵸?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밖에 등산 나가고 밖에 놀러 나갔다가 방사선을 자꾸 쬐는데 이게 위험한 수준이면은 우리는 금방 암이라든지 이런 거 걸리겠죠. 자연방사선은 연간 쬐는 수준은 그냥 안전한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위쪽은 이제 인공방사선이에요. 인공방사선. 그래서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은 어떻게 되죠? 0.1 밀리시버트가 나와요. 유럽 여행 가는 것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죠. 그쵸? 비행기 한번 타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비행기는 어때요? 열 몇 시간 동안 타고 가는데 이거는 순식간에 끝나죠. 1초면 끝나죠. 그러니까 방사선이 이제 쬐는 양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죠. 어른의 연간 허용량은 1 밀리시버트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1인당 자연 방사선 노출량이 2.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에서 방사선만 쬐도 허용량을 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거는 연간 2.4를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인공방사선은 1mS까지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합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자연 방사선 플러스 인공 방사선 해서 1년에 쬐을 수 있는 연간 허용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른의. 그래서 보면은 뭐 그냥 엑스레이 한 10번 정도 찍으면은 연간 허용량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복부 CT를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CT를 찍게 되면은 방사선은 훨씬 높게 노출돼요. 몇 년 동안 노출되는 방사선 양을 한 번에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CT 같은 거 찍으면은 복부에 어떤 질병, 뭐 췌장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장, 위 이런 데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이거 사람 얘기예요, 확인할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된다. 몇 년 동안 노출되는 방사선에 한 번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도 사실 있어요. 방사선 작업자의 허용량 20mS까지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작업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방사선 작업을 하는 사람 노출량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직업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자, 우리가 암 치료할 때 지금 방사선 허용량이 있죠. 암 치료 보통 어떻게 하죠?
강아지에서 암 치료를 하는 방법은 3개예요. 사람은 잘 모르겠어. 첫 번째는 약을 써요. 우리가 보통 항암제라고 하는 약을 쓰죠. 항암제를 쓰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죠. 그쵸? 그래서 항암제나 수술, 항암제를 쓰는 건 약을 쓰는 거니까 내과적으로 하는 거고, 수술은 수술을 하는 거니까 외과적으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방사선 치료를 해요. 우리나라에 동물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한두 군데 아마 있을 건데 저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몇 년 전만 해도 뭐 거의 없다고 했으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금 서울에 적어도 몇 군데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지방이나 이런 쪽은 아마 없고 수도권에나 좀 있고, 보통 항암 치료를 하게 될 때 뭐 방사선 몇 차 치료 받아서 뭐 암 걸린 사람들이 사람의 경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아지도 이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방사선의 수준이 암을 죽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00에서 3000 사이에 지금 한 2000 정도 돼 보이는데, 2000mS로 연간 허용량 2000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런 허용량을 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암에 걸려서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암 치료를 위해서는 허용을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암 치료 정도 되면은 방사선 허용량이 굉장히 높다. 이게 자꾸 이렇게 왜 이러지?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